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락TV 혜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시황 짚어놓고 올라가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번 그물망 내려왔을 때 여기는 매수 타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물망 안에서 여전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놀고 있는데 오늘 잘 안 보이겠지만 그물망을 상단을 살짝 뜯어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물망 상단을 뜯어놓고 나서 과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주냐면요.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매수매도 공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여전히 그 시장이 그물망을 뜯어놓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차트가 참 좋은 차트인 거 맞아요. 794포인트 이하가 내려오게 되면 검은 선을 터치하는 건데요. 794포인트 이하에서는 되돌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고 검은 선을 터치하고 나서 이제 시장이 돌아서기 시작해서 그물망 상단을 뜯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물망 상단을 뜯어놓고 나서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코스닥 시장은 돌아서는 그런 형태를 보여준다. 아무래도 코스닥은 개인 투자가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는 시장이니까 국내 시장에서 돌고 있는 유동성이 코스닥 쪽으로 좀 잘 가고 있다. 수급은 여전히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장 상승하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지금 원인은 딴 거 볼 필요도 없습니다. 금리가 초저금리 상태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데 2008년, 2009년도 리먼 사태 이후에 그 금리 상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초저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번에 이제 잭슨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 하나씩 짚어보고 이 초저금리 상태가 얼마까지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주택 판매량이 14년 만에 최고치다. 7월 주택 판매량이 6월달 전월 대비해서 5.9% 상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금리가 초저금리니까 자금이 주택시장이나 또 S&P 500, 나스닥 사상 최고치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금리가 초저금리니까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으로 오고 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금리가 시장의 상승의 원인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이런 것들보다는 갈 데 없는 자금들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금리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번에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 때 했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 제도입. 그러니까 2% 딱 이상이 도달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금리 인상하고 과거에 이제 기준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연준은 두 가지 기준을 세웁니다. 물가 아니죠. 첫 번째가 실업률이죠. 고용 지표를 먼저 주요한 포인트로 금리 인상의 포인트로 잡고요. 금리 인하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또 플러스 물가라는 거 인플레이션이든 디플레이션이든 이 물가를 가지고 금리를 조율하는데 요것 중에서 일단은 물가 쪽에서 유연한 형태를 취하기로 했다. 물가 평균 2% 목표로 할 것. 기존의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이제 유연하게 하겠다. 그리고 지속해서 낮은 물가는 경제의 위험 초래. 물가 인상을 만들어내는 정책들을 계속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초저금리를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 이제 지켜볼 것은 평균 2%의 물가 정의 공식은 제시하지 않을 것. 조금 더 이제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물가 상태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조율하겠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물가 1년 평균치 2.5% 정도까지는 열어놓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연준 위원들 그때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발언들을 보더라도 2.5% 정도는 열어놓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약 5년마다 통화정책 전략 재검토. 지금 2020년도 때 갑작스럽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금리 인하 정책을 펼쳤어요. 앞으로 5년 정도는 좀 딱딱하게 그러니까 현재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초저금리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 쪽으로 계속 가닥을 잡는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연준 강한 고용시장 촉진에 매우 집중할 거. 고용시장 회복에다가 포커스를 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한 고용 시장은 경제 전반에 긍정적. 여기서 이제 강한 공용 시장이 물가 인상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고용 시장에 포커스를 둔 정책들을 두겠다. 그래서 일단은 초저금리 상태를 유지하되 조금 유연하게 물가나 고용 시장 지표를 보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결론. 초저금리 상태는 일단은 당분간 유지한다. 그러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주식 투자를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또 하나,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인가요? 클라리다라고 썼는데 리차드 거예요 아마. 리차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어제자로 이제 실업률 떨어진다고 해서 금리 올리지 않아라는 발언을 했어요. 고용 시장이 완벽하게 개선되는 걸 보면서 금리를 어느 정도는 유연하게 운용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겠죠. 아무튼 연준은 일단은 거기서 이제 뭐 자산 시장의 버블에 대한 우려감도 어느 정도는 표명한 부분이 있지만 굵은 뿌리라고 얘기했죠. 굵은 뿌리인 초저금리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하겠다라고 스탠스를 계속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주식시장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런 발언들을 포괄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현재 상황이니까 샴페인을 여기서 터뜨려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그러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서서히 주식을 이제 정리해가지고 매도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가. 오늘 굉장히 크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내 주식시장의 미시적인 부분보다는 연준의 어떤 거시적인 정책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시장의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것이 더 올바른 판단이기 때문에 자, 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현재 상황이고요. 이게 화면에 잘 안 보이는 게 좀 안타깝네요.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요때를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2005년, 6년 요때 금리를 큰 폭으로 인상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했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5년, 6년, 7년 그때 금리 인상 대폭으로 인상됐을 때 인플레이션 율이에요. 거의 5.8%, 뭐 4%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미국은 그 바닥을 찍고 올라와가지고 1% 안팎이거든요. 요 정도 올라왔을 때 금리 인상을 대폭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정도가 왔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버블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면 아직까지 지금 금융시장에 또 인플레이션, 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버블이 왔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요 정도 물가 상승률을 왔을 때 우리가 버블이 왔다. 그러면 2.5% 정도 이제 유지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현금화를 시키면 되는 거고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은 몇 %냐? 미국 1%예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이제 고용 지표도 마찬가지예요. 고용 지표도 작년에 이제 2019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진행할 때 3.5%의 실업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0%예요, 여전히. 뭐 코로나 난리통에 14%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샴페인을 터뜨려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경제 지표나 어떤 기업들의 실적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연준의 스탠스를 잃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전히 주식은 계속 해야 할 때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가 무엇을 사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무엇을 사야 될까? 제가 이제 전기차 또 얘기 드릴게요. 아유, 지겹지요? 예, 저도 지겨워요. 예, 좀 전기차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테슬라가 6조 유상증자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달러면 6조 정도 맞지요? 예, 6조 정도 유상증자를 발표했다.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죠. 굉장히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이번 자금조달 똑똑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테슬라 과대평가됐다. 목표가 지금 500달러인데 290달러로 상향인데 290달러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먼저 긍정적으로 반응한 그 배경부터 설명드릴게요. 테슬라가 6조 달러의 자금을, 그러니까 6조 원의 자금을 왜 필요로 했을까요?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기술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군으로 승승장구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경쟁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본 진입 장벽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배터리도 자체 생산하고 생산 라인도 대규모로 생산해가지고 눌러버리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죠. 기술 진입 장벽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역으로 바라봤을 때는. 테슬라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건데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기술 시장에서 기술 진입 장벽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또 불안하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거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현재 상황이고요. 이거는 차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그거는 신만이 알겠죠. 일단은 반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본 진입 장벽을 높일 만큼 테슬라가 어떤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큰일 났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제 테슬라의 부사장이었죠. 그리고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기술력이 좋은 전기차로 거듭나는 데 있어가지고 큰 역할을 했던 부사장이 테슬라의 전 부사장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의 이 부사장이 루시드 에어라는 전기차를 이번에 9월 9일 날 내놓습니다. 한 번 충전해가지고 832km예요. 테슬라보다 일단은 나와봐야지 알지만 스펙이 뛰어나죠. 테슬라를 가장 잘 아는 사람, 테슬라의 약점도 가장 잘 알고 장점도 가장 잘 아는 인물이 엔지니어 출신의 부사장이 나와가지고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루시드 에어. 9월 9일 날 나옵니다. 디자인은, 앞디자인은 저는 모르겠어요. 뒷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뒤태는. 아주 고혹적이죠. 잘 빠졌어요. 가격도 뭐 S보다 싸다 비싸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내장재를 봤을 때는 완성도가 테슬라 모델 S를 겨냥해서 나온 건데 월등히 뛰어난 것 같아요. 디자인부터. 테슬라는 약간 그 책상 위에다가 태블릿, 도서관 책상 위에 태블릿 올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안에 내장을 봤을 때는 더 정교하고 뛰어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품격의 차량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놀라운 건 뒷좌석인데요.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 윗문이 다 열리는 거 다 장점은 살리고 아예 다 뒤로 누워버릴 수 있게 침대형 의자로 만들었어요. 아주 명품 차처럼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근데 중요한 부분 요 배터리 832km 간다라고 했죠.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가 지금 테슬라를 위협하는 가장 뛰어난 신차를 출시하는 업체거든요. 신생차 그 회사 전기차 회사인데 요거 LG화학이 만들어요. 독점 공급이에요. LG화학. 테슬라도 납품하는 LG화학. LG화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가 좋아하는 옛날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이제 유명했던 피스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을 만들죠. 안에 이제 의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장재, 친환경 소재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 피스커. 요 기업이 이제 IPO를 예정하는데요. 우회 상장을 합니다. 스펙 회사를 통해 가지고 우회 상장 나스닥에 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요 기업도 이제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차가 어디랑 비슷해요. 에스턴 마틴 디자이너 출신의 CEO가 이제 이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의 디자인도 담당했던 디자이너가 이 기업도 함께 설립을 했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만들어내는 게 이 SUV예요. 요게 한 4천만 원대 정도 될 겁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이 미국에서 이제 그 IPO한 자금을 가지고 이 차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금을 쓰겠다는 거 이거예요. 이 차량의 이름이 오션인데요. 요게 이제 곧 출시가 될 거예요. 이제 IPO 자금 가지고.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그 본격적인 그 생산 체제로 넘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도 LG화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LG화학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미국의 신생 업체들, 신생 전기차 업체들 다 LG화학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캐딜락 리릭. 캐딜락에서 전기차를 내놔요. 그 이름이 이제 리릭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LG화학이 담당합니다. 그 테슬라 말고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전기차 대부분 LG화학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국내 배터리 업체. 근데 이건 또 테슬라도 납품이 되고 중요한 부분이겠죠. 리비안이라는 전기차가 있어요. 여기에 아마존이 엄청난 자금을 투여했죠. 테슬라 그 사이버 트럭을 겨냥한 듯 이렇게 픽업 트럭으로 나오는데 여기 한 번 충전해가지고 643km 갑니다. 내장은 약간 그 플랫폼 자체가 이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으로 유명하죠. 대량 생산 체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인데요. 내장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삼성 SDI가 담당합니다. 테슬라의 경쟁 업체들 다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담당한다는 얘기예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게요. 미국이 가장 사랑하는 차죠. 미국의 상징 포드 픽업 트럭. 이게 전기차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또 SK가 담당해요.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와의 전쟁을 펼친다는 거죠. 테슬라가 왜 자금 조달을 했는지를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배터리 내재화 플러스 대량 생산. 그리고 이제 2019년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위가 폭스바겐이고요. 폭스바겐, LG와 뿐만 아니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들어갑니다. 르노 닛산, LG화학 들어가고요. GM, LG화학 들어갑니다. 현대기아, LG와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들어갈 것으로 예정돼요. 포드, SK이노베이션이 들어가고요. 혼다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FCA, PSA 요 자동차 그룹들도 대부분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들어가고 다임러 벤츠도 대한민국 배터리 업체들이 들어가요. 그러면 1위부터 10위 중에 한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확실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긴 말하지 않을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무쏘, 제가 왜 2차 전지를 그렇게 외치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쏘 옛날에 1993년도 광고예요. 무쏘로 선택하십시오. 귀하의 명예가 달라집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벤츠 엔진을 달았다. 무쏘의 뿔처럼 가라. 그 광고 기억나실 겁니다. 1993년도. 근데 지금은 벤츠가 이러는 거예요. LG화학 배터리를 달았다. 이렇게 광고할 거란 얘기예요. 30년이죠. 30년 동안 엄청난 변화가 발생한 거예요. 자동차 강국, 또 전기차의 심장을 대한민국 배터리 3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절대 놔줘서는 안 됩니다. 그 김희애 씨가 이러죠. 놓지 않을 거예요. 2차 전지는 절대 놓지 마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숨겨져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하나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자가 있는 기업, 그동안 수익률 순위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CIS, 뭐 대주전자재료, 동아기업, PNT, SKC 다 뭐예요? 배터리예요. 2차 전지였습니다. 동지세미캠은 2차 전지라고 또 최근에 올라갔던 것도 2차 전지 소재로 거듭난다. 뭐 CNT 도전제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2차 전지로 엮였고 첨보, 이노메트리, 포스코 케미카, PNE 솔루션 1위부터 10위까지가 다 2차 전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2차 전지에 미쳐서 설명을 드렸고 그동안 수익이 난 거 보십시오.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죠. 주도 섹터는 2차 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IS 174.7% 수익이 났어요.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166.7%.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희애 씨. PNT 최근에 올라오죠. 근데 PNT 재밌어요. 그 엄밀히 말하면 저 이격나기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종목 4,000원, 5,000원대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이때부터 얘기했으니까 거의 4배, 5배 올라온 상황이에요. 103.3% 났지만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PNT 5월 20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PNT 올해 예상 영업이 400억 이상, 400억 정도 예상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5월 20일이면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기 전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이야기 드렸고 요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210억 나왔잖아요. 210억. 미리 예상했던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 그러면 3분기, 4분기도 요에 준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400억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실적 따라서 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실적을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이 대박 종목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은요. 생활의 발견이에요. 혹시 이 영화들 보셨습니까? 여성분들은 보시면 남자의 그 찌질함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어요. 남자들의 그 본능. 네. 아무튼 이 생활의 발견. 생활의 발견에서 제가 뭘 발견했냐면요. 바로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못 움직이니까 택배를 많이 시켜요. 그럼 택배 위에다가 이제 이 테이프를 많이 붙이잖아요. 요 테이프를 잘 만드는 기업. 대한민국에서 조금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요 테이프 관련된 기업이 뭐 없을까 보다 보니까 바로 이 테이펙스라는 기업이 발견이 됐습니다. 테이펙스라는 기업이에요. 이 테이펙스는 여러 어머니들 많이 쓰실 겁니다. 랩, 요리하시다가 랩에다 싸시죠, 이렇게. 국내 랩 시장 점유율 45%를 차지하고 하고 있어요. 어우, 테이프만 만드는 게 아니라 45%의 랩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포장지 요 테이프도 만들어내는 기업인데 매출 구성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작년도 기준이군요. 이게 작년도 기준만 하더라도 그 OPP 테이프 그러니까 포장지 테이프 그리고 랩에서 40%의 매출 점유율이 있었고 EM 사업 부분 전지 사업에 들어가는 테이프 사업을 또 영위하는데요. 요쪽이 41.2%인데 요번 2분기 때 여기가 47%까지 올라갑니다. EM 사업 부분. 그럼 EM 사업 부분이 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EM 사업 부분이 뭔지를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EM 사업 부분. OCA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테이프 같은데 계속 요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요 그 포장 테이프나 랩 말고요. 그럼 이게 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OLED에 들어가는 방수 테이프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겉면 테이프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기업이고요. 요게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데 특히 2차 전지에는요. 테이프가 많이 들어갑니다. 라미네이팅 그리고 랩보 커버 테이프, 마감 테이프 등이 들어가는데요. 소형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국내 시장 점유율 70%예요. 3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쪽에서 자동차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EV 시장이 확대되게 되면 수혜 종목이 맞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의 패키징이 PLP로 바뀐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또 동사의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테이펙스에 또 테이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EM 사업 부분, 그러니까 2차 전지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여기의 사업부 분야에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테이프를 많이 쓴다. 반도체 PLP까지 들어간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에요. 35억. 근데 점진적으로 영업이익이 개선되고 있어요. 코로나 난리통에도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 시장이 확대되면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자, 오랫동안 쉬다가 검은선 내려왔다가 살짝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여기서 한번 슈팅이 나오게 되면 노란색 걸로 변하면서 추세의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테이펙스 설명드렸습니다.